생존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서 국내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들이 참 많죠. 대표적인 예로 황소개구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식물계에서도 이런 왕성한 번식력 또 생명력으로 토종 작물들을 몰아내고 심지어 고사시키는 외래종이 있다고 합니다. 식물계 황소개구리라고 불리는 가시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시박이란 어떤 식물이고 현재 피해 상황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 홍선희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가시박이라는 식물 조금 이름이 생소한데요. 네. 이 식물에 가시가 박혀 있어서 가시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지 어떤 식물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시박이라는 식물은 일단 그 열매에 가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시 달린 박과 식물이다 해서 가시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원래 70년대 초반 한 대략 4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산지 미국에서는 원래 콩이나 옥수수밭 등 이제 경작지의 주 잡초고요. 이 콩이나 옥수수가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네. 같이 들어온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별명이 식물계 황소개구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이름만 들어서는 정말 좀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황소개구리는 흔히 이제 먹이사슬에서 뱀한테 원래 잡아먹히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한 10여 년 전쯤에 일부 언론에서 뱀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가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어요. 네. 그걸로 유명해졌죠. 근데 이 가시박은 1년생 식물입니다. 보통 1년생 식물들은 나지가 숲으로 변할 때 그 자리에 이제 나무한테 그 자리를 내어주고 다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역할로 이제 인식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1년생 식물은 다 자란 나무를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먹는 개구리처럼 이 나무를 잡아먹는 1년생 식물로 식물계 황소개구리라고 불릴만 하죠. 나무까지도 죽이면서 번식을 한다. 정말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게 예전에 비해서 갑자기 급증하게 된 건 어떤 이유고 또 번식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발생이 한 10여 년 전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 외래 생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4대강 교란이 본격화될 때쯤에 많은 연구자들이 하천변 교란으로 인해서 외래종 발생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환경부랑 저희 고려대 연구진이 최근에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국립생태원이 함께 조사해서 최근에 많은 자료가 쌓여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이 낙동강이나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 가시박이라는 식물이 좀 생소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 생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 식물들은요 해충이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 식물도 해충이 있다면 네. 천적이 있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 쌀을 먹으면 좀 맛이 없죠. 네. 예, 그것처럼 이 국내에 있는 초식 동물이나 초식 곤충들이 외국에서 온 생소한 식물인 가시박을 먹지를 않아요. 예, 먹이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등 생물일수록 이 먹이원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한테 먹여봤을 때 소도 안 먹어요. 그리고 네. 호박잎하고 비슷하게 생긴 잎이기 때문에 같은 박과고요. 그래서 쌈으로 제가 먹어봤는데 바로 배탈이 나서 3일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살충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재래식 변소에 넣어가지고 구더기를 죽이는 그런 식물로 쓰기도 한다고 그래요. 예. 사람이 먹었을 때 배탈이 날 정도라면 어느 정도 독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작은 벌레들이 먹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시박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우리 작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하천을 중심으로 이제 가시박이 대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가시박은 1년에 한 25m까지도 자라고 30cm씩 하루에 30cm도 자라는 왕성한 생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변 모든 하천변에 있는 주변 식물들한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서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옥수수, 인삼, 벼, 호박, 뭐 혹은 무배추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래 식물이 기존에 있는 토종 잡초들하고 좀 생태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농민들이 무척 당황해하고 있어요. 예, 이 생장량이 워낙에 좋고 그다음에 발화가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시박이 농업 잡초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민들이 좀 피해가 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장을 좀 자주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네.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조사하면서 이제 목격을 했던 부분은 뭐 일부 하천변의 과수원들이 나무 수영 자체가 막 꺾인다던가 이런 피해들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양수리 인근이나 낙동강속의 일부 농민들은 가시박 때문에 아예 농사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한 2주 정도 농사하는 자리를 비워놓으면 완전히 가시박으로 다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민분들은 웬수 같은 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참 가시박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네. 좀 사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비단 뭐 식물 생태뿐 아니라 아무래도 초식 동물들은 식물을 먹이로 삼으니까 이 동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한 하천변에 100m 정도를 가시박이 없는 지역을 조사를 해보면 토종식물이 한 3, 40종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가시박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가시박으로 완전히 다 뒤덮여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 식물들이 한 3, 4종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가시박을 우리나라 초식 동물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초식 동물들의 개체군이 확 줄어들고요. 2차적으로 그 초식 동물들을 초식 곤충을 먹고 사는 다른 육식하는 2차 섭식자들이 이제 개체군이 또 연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외래종이 상당히 제거의 필요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생태계 유지 구성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바닥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도 가시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법적으로 생태교란 외래종은 제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이나 비용, 시간을 들여서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 되고 있느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언제 어디에 어떤 게 발생하는지 그 통계를 잡고 있는 지자체가 매우 드물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방제법을 고민하는 지자체도 드물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방제 전략 없이 엄한 노동력이나 예산만 소모하고 실제 효과는 보지 못하는 전시행정에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네. 좀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 가시박 개체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를 포함한 이제 국내 일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쪽 분야에 대한 인식이 좀 낮기 때문에 지원이 넉넉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방제 기술을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는 전 세계적인 어떤 외래종 방제 기술 관련된 트렌드하고 약간 맞지 않게 원시적인 뽑고 베고 하는 그런 방법에 아직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일단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이 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생태를 파악을 해서 가시박 같은 경우에 한 8월 중하순쯤에 이제 개화하고 결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시기에 예산이 집중돼서 토양 내에 있는 종자를 빨리 소모시키고 그다음에 토양 내로 새로운 종자가 유입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생태적인 방제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한 7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7년 정도 하지 않고 중간에 한 해라도 멈추게 되면 3만 5천 개 정도의 종자가 한꺼번에 쏟아져요. 네. 한 개체당.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전략하고 예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장기적 대책, 좀 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 홍선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박으로 인해서 이제 농사를 포기할 정도가 됐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텐데요. 조금 전에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7년 정도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박멸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자체 단체에서 이제 뭐 지자체 단체장이 좀 바뀐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예산 또 관심을 좀 투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원수 같은 풀이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동을 해서 이 가시박을 좀 박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